저번 시간 때 우리가 그 문영왕릉의 이제 발굴 과정, 그리고 또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그 저번 시간 때는 그 문영왕릉의 내부 구조, 그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전축분이라고 하죠. 그 전축분이 그 백제 양식에 입각해서 중국 남조의 전축분하고는 좀 달리 그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그 축조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유물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그 주요 문화재로 지정된, 특히 그 국보로 지정된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미학적 감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백제 문영왕릉 출토 유물들을 조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석수, 진묘수라고 하는 석수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쥐석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석의 이제 그 명문까지 이제 그 한자를 일일이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삼국사기 내용하고 대조하면서 아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오수전이라는 쥐석 위에 놓여진 그 중국 양나라 이제 그 화폐, 철전이죠, 동전이 아닌 그 양나라 화폐 오수전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동거울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영왕릉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의 그 탐나의 그 유적 고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해드릴 그 탐나의 유적 고증 부분은 우리 그 탐나국의 어떤 성립, 그리고 또 그 탐나국의 이제 그 어떤 발전 과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유적 3가지를 꼽아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생각입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이제 그 청동 거울이 총 3점입니다. 왕의 머리 부분에서 하나, 그리고 왕의 그 발 아래 부분에서 하나, 그리고 왕비 머리 부분에서 하나 해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은 3점이 이제 오늘날 나와서, 여기 지금 맨 오른쪽이 의 자손 수대경이라고 해서 자손이 이제 번창하리라는 내용을 담은 이제 청동거울입니다. 왕의 머리에서 나온 그 청동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게 왕의 발 부분에서 나온 청동거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청동거울입니다. 이 명문도 있으면서 그 조각상도 있어갖고 그 명문과 조각상이 백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청동거울이어서 이 가운데 이제 반격 규구 신수대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요 왼쪽 것은 이제 왕비 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출토된 또 청동거울 수대경입니다. 이제 유가 이렇게 이제 봉우리 형태로 이제 걸쇠 형태로 유가 이제 달려 있고 가죽끈이 살짝 달려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청동거울이고요.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청동거울이 또 반격 규구 신수문경에서 이게 이제 왕의 머리 위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앞면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양 구조를 지니고 있죠. 하여튼 일단 가운데서 보시면은 가운데 큰 유가 하나 이렇게 돌기가 솟아 있고, 그 다음 주변으로는 사각형, 정사각형을 이제 구획을 해놨어요. 반격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반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구획을 해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 4개, 3개, 이제 2개 해갖고 12개 돌기가 솟아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요게 가만히 보니까 아들 자자예요. 그리고 요게 가만히 보니까 축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는 인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리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해까지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 시리즈라는 명문이 지금 청동거울에 이게 새겨져 있고 그 밖에 튀어나온 부조된 조각상들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신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창을 지니고 나는 듯한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신이 아니냐 아시죠?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동쪽을 상징하는 게 청룡, 서쪽을 상징하는 게 소신이 이제 방위신이 백호, 그리고 이제 남쪽은 주작, 그리고 북쪽은 현무라는 아마 이 사신은 도교에서 얘기하는 사방위, 동서남북 4방위를 지키는 방위신으로 이렇게 이제 숭상이 되는데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굴되어지냐면 발굴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인이 되어지냐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많이 이제 사신도라는 형태로 나오죠. 고구려 고분이 원래 고구려 수도가 저기 이제 압록강 조금 이북 쪽에 이제 졸본성이었다가 잠시 있다가 이제 지관현으로 이렇게 이제 수도가 옮겨서 우리는 흔히 이제 국내성으로 알고 있는 그 곳이 이제 고구려 2번째 수도였고 거기서 이제 오랜 세월 고구려가 이제 발전을 하다가 광개토 대왕까지 있으면서 나중에 20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천도를 하죠. 6세기 초에 그래서 저 지관현 쪽에 있는 고분들의 벽화들은 주로 이제 어떤 풍속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용도라는 것 또는 무슨 어떤 동수라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좌우로 거느리는 동수묘. 그런데 수도가 평양으로 천도된 뒤에 평양에서 나오는 또는 평양 인근의 이제 강서군의 강서대묘라는 곳에서 나오는 고구려 고분들의 벽화는 거의 다 사신도들이 그려져 있어요. 동쪽 무덤 안 석굴의 동쪽 벽면에는 청룡도가 그려져 있고 서쪽 벽면에는 백호도가 그려져 있고 남쪽 벽면에는 주작도가 그려져 있고 북쪽 벽면에는 현무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사신이 이 백제 문영왕릉 청동거울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백호를 얘기하는 것 같고, 주작을 얘기하는 것 같고, 현무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사신과 신인상이 창들고 있는 부조된 이 작품 수준이 굉장히 참 뛰어난 어떤 금속 기술과 함께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으로 둘러가면서 여기 또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한자가. 이 한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직접 소개를 하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위로는 다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그 위로는 다시 또 톱니바퀴 모양의 이제 구획이 있고 그래서 이 안에 구획이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용류, 네모, 그리고 신인상, 구획, 이 명문상, 명문 부분, 그 다음 사선 부분, 톱니 부분 해갖고 이렇게 복잡한 어떤 청동거울에 이제 문양을 새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문양의 청동거울 제작이라는 것은 지금 보통 뛰어난 어떤 금속 지조 기술이 아닌 한은 제작되기 어려운데 이 발굴된 게 지금 문영왕릉 아닙니까? 525년이란 말이죠. 525년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금속 지조 기술을 백제는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올 이제 금속공예 기술과 더불어 이 철제 이제 그 주조 기술까지도, 이 부리 주조 주물 기술까지도 백제 문화의 수준은 상당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뒷면에서 본 거죠. 뒷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아까는 이제 양각으로 구조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뒷면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왕비 머리 위에서 나온 수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죽 규구 신수문경이라는 것은 중앙의 원유, 그 다음 방향의 구획, 내부의 12개 작은 유배열과 12지 문자, 아까 그 다음에 이지창을 들고 있는 상투머리를 한 신인상, 사신으로 보이는 네 마리의 동물 문양,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조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내부에 명문대가 이제 배열됐다고 그랬죠. 그 쓰여진 한자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이 상방이 상의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황제나 임금의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기관을 상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작이고, 이 경자는 그 뭐 마침내 경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저 앞에 쇠경자가 이렇게 이제 생략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앞에 쇠경자가 들어가면 저건 거울경자가 되죠. 그러니까 상방에서 거울을 만들었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박장경이는. 그리고 진대호, 진 참으로 크게 아주 좋구나, 이게 참으로 참 좋구나. 이 상은 그 부분에서 위에다라는 뜻이 아니고 천상을 얘기합니다. 천상에는 선임이 있어서, 신선이 있어서 부지로 늙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네. 갈, 목마르면은 마시고, 옥천, 아주 옥샘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기, 굶주리면은 대추 줬다, 대추를 먹네. 그러면서 수, 목숨은 갖다 금속, 아주 쇠나 돌과 같이 아주 오래도록 오랜 것과 같네 하고, 요거는 뭐 해 문장 마지막에 느낌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이 왕과 왕비, 이제 왕의 천동거울에다가 이런 명문을 새겼다라는 사실은, 여기 지금 신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신의 이제 동물 문양과 더불어 백제도 이미 그 도교가 이제 전래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백제 문양왕릉 유물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요 맨 마지막 문구 있죠. 수여 금석해라는 수여 금석이라는 부분은 추사김정희 선생님도 저 수여 금석이라는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명문인데 어떤 장수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통상 많이 쓰죠. 목숨이 금석과 같네. 자, 요것도 이제 국부르지인데 뭐 왕 뒷꽂이라고 하는데, 뭐 왕의 이제 뭐 비녀 꽂은 거냐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장식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다 장식용의 부장품들이지, 당시 살아생전에 본인이 사용하던 어떤 물품을 이렇게 이제 소장 같이 이제 묻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 보시면 아주 판이 얇아요. 판이 얇아요. 그러면 저거를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궁금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를 이렇게 네모난 금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금판을 이렇게 네모난 금판이 있고, 그 금판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제 새가 나는 날개 모습의 새 이제 꼬리 부분하고, 그러면 요 옆에 금판 부분은 떨어뜨리고,
또 요 옆에 금판 부분 떨어뜨리고 사이 금판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금판을 하나씩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만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압력을 가해서 이제 조금 그 문양을 새긴 거죠. 그걸 다출이라고 합니다. 다출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연화문 형태의 문양 두 개를 새겨놓고, 요 아랫부분은 소위 이제 그 넝쿨문이라고 그러죠. 인동문이라고 하는 인동 단초문으로 이렇게 이제 문양을 해갖고, 이 아주 그 섬세한 그 금속공예 기술이 담겨진 이제 그 유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이 베개 두침이고요. 왕의 다리 이제 뭐 발목 부분을 이제 받치기 위한 족좌가 머리 부분, 다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겉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요거를 뭐냐면 거북등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귀갑이라고 합니다. 거북에 이제 그 갑이다 해서 귀갑 문양의 사이사이마다 이제 연화 꽃잎들을 이렇게 이제 장식을 또 가운데까지 해놓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왕의 두침과 족자가 이제 발굴되었는데, 왕의 두침과 족자는 이렇게 이제 금 장식 문양으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더 재미난 것은 왕비 이제 두침입니다. 왕비 두침. 자, 이게 왕비 머리맡에서 나온 두침인데, 아까처럼 그 귀간문의 그 금장식과 연화문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일단 귀간문은 해놨는데 안에 조그만하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보니까 뭐 들국화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어룡, 물고기 형상의 이제 그 용머리 모양의 어룡, 뭐 여기 비천상, 이렇게 이제 그 나는 듯한 어떤 그 선녀가 나는 듯한 모습의 비천상 문양, 이런 다양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백제의 회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없어요. 뭐 종이에다가 그리는 그림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비천상이든 어룡이든 뭐 꽃이든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려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한 500여 년 전, 500여 년 때,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1500여 년 전에 백제인의 미술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뿐만 아니고 발굴됐을 때는 이렇게 발굴됐는데, 요 윗부분에 홈이 있어요. 홈. 그 홈이 있고, 발굴될 때 보면은 뭔가 이제 나무 토막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나무 토막 떨어져 있는 두 개 하단부에 꼬지가 있어갖고, 그 꼬지를 요 위에다가 딱 꽂아버리면 이 완성체 형태의 이제 그 두침이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그 발굴될 당시에는 이게 흙과 이제 막 범벅이 돼갖고, 이렇게 부리 모양, 뭐 여기 뿔 모양 이런 것들이 다 흙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어서, 이거를 그 흙을 제거하는데 미세하게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이 나무의 이제 원래 형태를 알고 난 뒤에 그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흙 부분만 이렇게 이제 긁어내고 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나온 문양이 이렇게 이제 봉황 머리 부분에 이제 그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뿐만 아니고 요 윗면에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고 보니까 이 두침 요 윗부분에 갑과 을이라는 묵석, 먹물 자국으로 글 쓴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 가골의 묵서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왼쪽 거, 요거는 오른쪽 거, 이런 어떤 그 위치 표시 아니면 뭐 성별 표시까지는 좀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관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왕비 두침이라는 그 백제 유물이 갖는 그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크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백제의 미술 수준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뭐니 해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제 그 백제 유물은 문영왕에서 나온 요 관식이죠. 왕의 금제 관식입니다. 한 점이 나온 게 아니라 겹쳐져서 두 점이 나온 거예요. 한 쌍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요거는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이 불꽃이 이렇게 타는 문양으로 조각이 됐습니다. 이 화연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화연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에 군데군데 연꽃 모양을 장식을 해놓고, 전체적인 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동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새겨놔서, 요 왕과 왕비 이제 관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양 자체로 볼 때는 세 가지 문양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연문과 인동 단초문과 그 다음에 이제 영화문 세 문양이 이렇게 이제 합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로 쫙 선을 긋고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좌우 비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근데 요 두 점을 요 가운데로 선을 긋고 살짝 겹쳐보면 또 완벽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한 점이 있을 때는 좌우 비대칭인데, 한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부분이 비대칭인데, 이 쌍으로 출토된 두 점 자체를 가운데로 놓고 왼쪽 오른쪽을 겹쳐보면 완벽한 또 대칭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쌍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왕의 금제관식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뭐가 군데군데 달려 있어요. 이 달려 있는데, 이 달려 있는 게 이 뒷면입니다. 이 금제관식의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구멍들이 좀 뚫려 있죠.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냐면 금실을 넣어서 여기다가 달개 장식, 주로 신여평이라고 하는데 가슴 하트 모양 그 신여평의 달개 장식을 127개나 달아놨습니다. 127개나.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실 꽂은 자국들이 서로 붙여진 채로 이게 달개 장식으로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달개 장식이 나오고, 뒷면에서 지금 봤을 때는 저렇게 구멍이 있어서 뒷면에서는 금실을 이렇게 이제 매듭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금제관식을 갖고 좀 흔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앞면으로 봤을 때 그 달린 127개의 그 달개 장식이 찰랑찰랑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금제관식에 대해서 아주 화려함을 느꼈죠. 그래서 그 백제의 그 왕의 금제관식은 상당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좌우 비대칭을 이루면서도 어떤 조금 역동적인 모습의 어떤 감상을 안게 만들어주는 유물이라면 이거는 왕비 겁니다. 이제 역시 왕비 머리맡에서도 이렇게 이제 두 점이 이제 관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가운데로 쭉 한번 선을 그어놓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칭입니다. 거의 한 점 자체가. 그래서 아까 왕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대칭과 비대칭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오히려 대칭은 아주 완벽함,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함, 이런 이제 미학적 감상을 안겨다 주면은 아까 왕의 금제관식은 상당히 좀 역동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색깔에 이제 그 미학적 감상을 안겨주는데 지금 왕비 거는 완벽한 이제 대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왕 것처럼 이 구멍이 없어요. 이 뒷면에도 그렇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그 127개나 달렸던 왕의 금제 관식에 비해 왕비 금제 관식은 달개 장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개 장식이 없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화려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뭐랄까 그 정적이나 동적이 역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이고 조화를 잘 이루고 좀 아주 복잡한 문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이 아주 전혀 성격이 이렇게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왕만 묻혀져 있는 무덤이었다면은 바로 요 유물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었을 뻔했던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장이니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왕비가 죽으니까 또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번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3년산 치르고 이제 들어가고 해서 왕과 왕비의 간이 한 방 안에 딱 같이 모셔져 있으니까 이제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왕과 왕비의 이제 금제 관식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게 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신엽평이라는 이제 소위 하트 모양의 이제 그 장식이고, 요 위에 보면은 원통형인데 이 위 부분과 아랫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두 개의 원통형을 연결시키고 큰 고리에다가 한 고리는 신엽평, 그리고 한 고리는 요 고곡, 그 구분호, 이 고곡에 그 이렇게 그 여러 이제 그 나뭇잎 모양의 달개 장식이 연결된 두 개의 장식으로 왕의 귀걸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원통 부분이나 이 고곡의 모자 부분, 그래서 저 금으로 만든 모자가 해서 그 고곡에 씌운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금모라고 합니다. 무슨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어요. 이 겉에는 이렇게 조금 그렇고 원통형 안에 알갱이 같은 게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비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이 금 알갱이를 붙여놨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금 기법이 발달했다 이거예요. 그 누금이라는 거는 이제 금을 이렇게 이제 접착을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알갱이를 이렇게 이제 접착을 시켰을 때 이제 누금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누금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금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양을 새겨놓는 탑치유 기법, 이런 그 금속 공예가 백제는 상당히 뛰어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왕비 귀걸이죠. 신라 부분에서 나오는 그 귀걸이하고 시대적으로 일단 지금 신라 쪽에서 나온 천마총이라든가 아니면 뭐 황금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은 지금 연대 추정이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영왕은 확실하게 저번 제가 때 쥐석에서 봤지만 523년에 돌아가서 525년에 묻었다라고 쥐석에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영왕릉이 갖는 우리 그 어떤 그 상시대 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왕릉이다 이거예요. 아까 그 신라 왕릉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마총이다, 뭐 금관총이다, 서봉총.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거기서 나온 어떤 특정 유물을, 천마도라는 그 장례가 나오니까는 천마도, 이 칠자 형태의 그 신라 왕관이 나오니까 금관총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버리니까는 신라의 그 고분들은 그 주인을 알 수 없는 고분이 대다수예요. 물론 나후에
통일 이후에 삼국시대는 왔고 통일 이후에 무열왕릉이다 이런 것은 이제 있습니다만은 통일 이전에는 그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무덤이 지금 없어서 금관총이다 뭐 천마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백제의 문영왕릉은 확실히 이제 그 지석 때문에 이제 출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우리가 금속공예 기술도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관총이나 여기서 출토된 장식 때문인데 지금 백제 문영왕릉에서 나온 이렇게 금제 그 금속공예 기술 수준을 보면은 뭐 신라에 뒤떨어지 않고 오히려 신라를 앞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아주 뛰어난 이제 그 금속공예 기술을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전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저랑도 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문화를 공부할 때 그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특징을 공부하면 신라는 뭐 금속공예 기술이 뛰어났다. 그리고 또 고구려는 또 고분 축조 양식과 뭐 이게 뛰어났다. 그리고 백제는 뭔가 뭐 두드러진 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발굴 문영왕릉이라는 이제 그 발굴과 그리고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백제의 그 어떤 문화기술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왕비 목걸이입니다. 왕비 목걸이인데 요거는 요 쇠 막대가 7마디예요. 그래서 요거는 7절 마디절 따서 요거는 9마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이고 목 경자 쓰고 장식 식자 써서 뭐 7절 경식, 9절 경식이라고 이제 불리는 목걸이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금막대예요. 처음에는 금막대인데 잘 보시죠. 끝부분에 보면은 스프링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음 부분을 이 금막대에다가 스프링 부분을 접착한 게 아니고 금막대에서 곧바로 스프링이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제가 금속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일한 금막대에서 가운데 부분은 금막대로 처리를 하고 양쪽 그 끝 부분을 이렇게 그 금막대에서 나오는 부분을 스프링 처리를 하는 이런 그 주조 기술을 한 건 글쎄 하여튼 뭐 요새는 뭐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게 됐다라는 것은 이것 역시도 이제 큰 뛰어난 양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통형이죠. 원통형이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안과 밖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양식을 이제 우리는 흔히 투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투각 양식으로 조그만 금 알갱이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공부할 때 투각 기법이 들어간 거는 어디서부터 주로 얘기가 나오냐면 청자. 고려 청자 이제 그 공부하실 때 다음 시간에 아마 고려 청자 하겠습니다만은 그 투각 기법이 이제 그 가미된 뭐 의자 같은 것들이 청자로 만들어진 게 이제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투각 기법은 우리 뭐 고려라든가 뭐 이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통신사가 저 발해 남북국 시대가 아닌 고려 백제 시대 삼국 시대 때 이미 이제 투각 기법이 입각한 금속공예 기술이 이제 백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또 한자가 쓰여져 있어서 이 당시 이제 그 명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왕비 팔찌입니다. 왕비 팔찌인데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 겉에는 보면은 용문양이에요. 용이 이제 뿔그리드 이렇게 이제 용문양을 새겨놓고 안에 한자가 보이죠. 안에 한자. 이 안에 한자 여기 요 윗부분에 이제 경자년 2월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담화용품이 많이 답니다. 이익리자, 다리작, 대부인 요것들은 이제 분으로 지금 일단 해석해 놨습니다만 분, 이백 요거는 30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세 개의 삐침에다가 가운데 이제 그면 30이고 두 개의 삐침에다가 그으면은 20이고라는 그러니까 V자에다가 열십자를 그냥 하나로 합칠 때 삐침 두 개를 해놓고 가운데 선을 그어버리면 20이라는 한자고
요거는 지금 3개니까 30이라는 글자고, 그리고 주2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자년 2월에 다리작 대부인 분 200주2이, 자, 이런 한자가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요걸 해석해 보니까 요 경자년이라는 게 이 문영왕과 문영왕비가 살아있거나 또 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경자년을 이제 찾는 거예요. 60갑자기 때문에 이제 60년 단위로 보다 보면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영왕이 523년에 죽고 왕비가 526년에 죽죠. 그래서 그 523년, 526년을 기점으로 가까운 경자년을 찾으니까 520년이 되는 거예요. 520년 경자년. 예, 520년 2월에 다리를 사람 이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리라는 어떤 장인이 있어서 만들었다. 대부인, 요 대부인은 이제 왕비를 의미하고, 대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대부인 뭐 용으로. 그리고 뭐 230 정도 되는 이 주는 어떤 뭐 당시 뭐 금속 재는 양 단위를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들어갔을 뿐이다. 이 귀자가 아니고 이제 문장 마지막에 쓰면 뭐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팔찌를 만들었다고 이제 응각이 되어 있어서 이 팔찌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은 523년에 죽고 왕비는 526년에 죽었죠. 그보다 지금 3년 전, 왕비 입장에서 보면 6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제 갖고 있었던 팔찌라는 거죠. 왕비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왕비가 살아있을 때 이 달이라는 어떤 장인이 있어서 아직 왕비가 아닌 좀 뭐 대부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했는데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요 다리를 사람 이름으로 보고 장인으로 볼 게 아니라 다리작 대부인을 위해서 해서 그 문영왕릉의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호칭 같은 것으로, 왕비의 호칭으로서 다리작 대부인, 이 자체가 대부인은 일반명사면 다리작이 고유명사로 다리작 대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학계에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또 아까 그 분자도 어떤 사람은 분자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길영자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해석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요거죠. 앞에 경자년 2월이라는 제작연도, 팔찌 제작연도를 알 수 있는 명문 팔찌가 나와서 이건 이제 왕의 이제 일종의 허리 부분에 이제 장식용으로서 어떤 이제 과대, 허리과자에다가 찰대자, 그래서 이제 허리띠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 윗부분의 문양과 아랫부분의 문양 이어지는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윗부분이고 요게 이제 아랫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은 개구리 모양, 뭐 두꺼비 모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도깨비 문양 또는 귀면 문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구리 문양과 요 귀면 문양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 문양과 그 귀면 문양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언제 때에 유행하거나 이렇게 이제 장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시작했나, 이게 중국에는 또 언제부터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두꺼비 문양은 중국 한나라 이래로부터 당나라 때까지 아주 자주 중국에서 이제 사용하다니까 이 한당 시대가, 한나라에서 당나라 시대가 우리로서는 이제 딱 삼국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고궁벽화에서도 이 지관년에 있는 고분이나 이런 데서도 요 두꺼비 문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도 이 두꺼비 문양을 사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문양과 어떤 교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미 우리도 삼국시대 때부터 두꺼비 문양이 제작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규명 문양 역시 고구려에서도 이미 4세기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양왕릉은 6세기 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구려에서부터 그 규명, 도깨비 문양이 일찍부터 나오고 있고 백제신라 가야에서는 5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규명 문양이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제 문양왕릉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 왕의 이제 그 관 부분에서 왕의 관제를 드러낸 관 부분에서 나온 칼입니다. 칼. 큰 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도죠. 대도.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손잡이고 요 손잡이 끝 부분에 보시면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문양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 둥그렇게 돼 있다 해서 환두라고 부릅니다. 둥글 환자에다가 머리를 떠서서 칼의 머리 부분이 둥글게 장식되어 있다 해서 환두대도라고 부르는데 이 환두대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삼국시대 때 고군에서 출토된 왕릉급 고군에서 출토되는 그 유물 중에는 환두대도가 다 나와요. 거의 다. 가야에서도 나오고 신라에서 나오고 백제 고구려에서 나오고. 물론 백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물들이 다 이제 그 독을 당해서 많은 작품들이 출토 안 되니까 주로 독을 안 당하는 신라 부분들과 가야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요 백제 문양왕릉의 환두대도하고 신라나 가야의 이제 환두대도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그 비교하기 전에 문양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원 밖에도 지금 용 얼굴이 두 마리 부분이 몸은 하나인데 아래로 향하면서 겉도 지금 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안에 이제 아예 확실한 용 머리 부분이 이제 한 마리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왼쪽은 용의 혀 부분이고 오른쪽은 용의 뿔 부분이어서 혀 부분과 뿔 부분이 좌우로 이 둥근 부분에 접착을 시키고 용이 한 마리입니다. 용이 한 마리니까는 단용 환두대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안에 용 문양이 이렇게 머리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해서 용 머리가 두 마리 이렇게 그 장식이 되어 있는 대도들도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쌍용 환두대도라고 그러고 요 안에 용이 아니라 봉황을 장식한 환두대도도 나옵니다. 예, 봉황이 한 마리면 단봉 환두대도고 두 마리면 쌍봉 환두대도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그 대도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요. 단용 단봉도 나오고 쌍용 쌍봉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양왕에서 나온 건 이제 단용 환두대도인데 이게 처음에 발굴될 때는 이 환두대도 이 부분이 다 이 흙으로 이렇게 이제 그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양이고 어느 부분이 흙인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그 긁어서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제가 조금 더 좋은 사진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좋은 사진이 없어서 여기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는 없는 문양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그 다섯 잎 모양의 연화문과 이 부분은 아주 그 상사로운 구름 문양이거든요. 서운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운문과 오잎 연화문의 요 문양 부분이 없어서 희미해갖고 처음에는 긁으면서 힘만 조금만 가해도 이제 떨어져 나갈 버릴 뻔했는데 아주 정밀 검사하니까 희미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그 흙을 이 긁어낼 때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 유물 하나 우리가 수습을 할 때 그거 그냥 뭐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고 어떤 대개의 형태만 좀 확인한 뒤에 그냥 막 그 어디 뭐 송곳이든 뭐 그냥 뭐 심지어는 숟가락이든 뭐 막 그냥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좀 속된 말로 무식하게 이제 그 다루면 안 되죠. 예,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이제 합니다만은 여청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인트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요 또 예쁜 문양 하나가 날아가 버릴 뻔한 유물을 좀 잘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요 아래 부분을 보시면 역시 귀감문에다가 안에는 봉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 한 마리가 환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래 문양에도 봉황 한 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봉 환두대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완밀한 의미에서 단용, 쌍용, 뭐 단봉, 쌍봉 할 때의 용과 그 봉황은 요 환두 안에, 요 원형의 환두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단령, 뭐 쌍용, 환두대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영왕은 환두대도가 그렇습니다. 왕비 이제 장도에 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지금 다 보면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유리로 만든 조그만 이제 옥들이 이거는 참 고고학하는 사람들이나 역사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이제 사건인데 저번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양왕릉 처음 발굴됐을 때 그 발굴 시간이 1시간밖에 아니다 하루밖에 안 됐어요. 막 여름철 이제 장마 쳐서 문양왕릉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뭐 언론에서 와서 기자들이 그냥 막 문양왕 능 안에 이제 촬영하겠다고 막 그냥 다그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시 발굴 단장이었던 김월령 박사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거든요. 김월령 박사가 일단 그냥 막 강행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요 유물들을 다 이렇게 수습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주요 유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쓰러나 빗자루 갖고 바닥을 거기 저번에 말씀 그 바닥이나 전장에서 내려온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어서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방안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요 유물을 수습했다고 보니까는 그냥 빗자루 쓸어서 마대자루에 흙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흙덩이 같은 것들을 거기 집어넣고 제가 참고한 자료에 보니까 뭐 서너 푸대 정도라고 하던데 큰 마대자루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나중에 국립공주박물관인지 아니면은 중앙박물관까지 갖고 올라왔는지 큰 물통 수조에다가 흙 마대자루를 그냥 다 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부순물들, 흙들, 나무 뿌리들 제거하다 보니까 밑에 깔린 게 이겁니다. 저게 지금 뭐냐면은 곳곳에 어떤 유물에 다 달려 있었던 어떤 달개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치장을 했던 치장 장식용 구슬들인데 지금 저 구슬들이 어느 부면에 장식용으로 들어가 있는 구슬이었는지 지금 이 수많은 구슬들을 확인을 지금 못하게 되는 수준이 돼서 진짜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한 예로 다음 고려시대 때 이제 얘기로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화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고려 불화라고 있는데 고려 불화 중에 지금 일본의 이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까먹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절에 이제 보존된 그 불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일본인들이 말 그대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갖고 그 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릴 부분은 금선으로 그리고 뭐 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불화를 똑같은 규모로 모사를 해놨어요. 전시를 딱 했는데 고려불화는 당시로서 600~700년 전에 제작된 고려불화의 그 금 문양이나 이것은 그 반짝반짝 노란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만든 지 지금 1년도 안 된 한 6개월 된 일본에서 그 똑같이 모사한 금선은 누렇게 이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그 얇은 금실을 그 하나하나 그 비단 겉면에 이렇게 이제 그 접착을 시킬 때 악교 같은 것을 이렇게 살짝 그 붙여줘야 되는데 칠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 뭐 그거를 뭐 핀셋으로 잡아서 악교에다가 딱 넣은 뒤에 이렇게 접착을 시킨 건지 그래서 금과 악교가 이제 섞이니까 화학 작용에 의해서 금이 누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려 때 그 승려들이 불화 제작할 때 고려 승려들은 그 금실에다가 가는 붓으로 세필로 악교를 다 찍어서 금 그 한쪽 면을 찾아서 싹싹 붙이고 그렇게 붙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붙인 부분은 잘 붙어 있으면서 밖에 부분은 악교가 칠해지지 않으니까 그 반짝반짝 금빛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 불화 하나 제작에 고려 승려들의 그 노력과 열정이 진짜 세심하게 들어가서 불화가 제작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한 근거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이 금을 다루는 기술이 이 삼국 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이렇게 아주 참 뛰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누구를 포함해서 지금 액자의 금속 기술이 네. 우리 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신라는 뭐 대단하고 백제는 그래도 언급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최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지나요? 최근 교과서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좀 안 봐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서요. 학계에서만큼 대학에서 이제 이런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 부분을 유물 중심으로 가르칠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제법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책방에서 봐야겠네요. 한번 좀 자제분 계시면 아유, 그 국사교과서 책방에 찾아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좀 문화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벽돌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드디어 문형왕릉 얘기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장식이 다 벽돌로 이렇게 이제 쌓아 올려져 있어갖고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냥 벽돌이 아니에요. 멋없는 그냥 문양이 없는 무문전들이 아니고 이렇게 다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경문에다가 뭐 망사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한 구의 가운데 구역은 사경문으로 했지만은 양 끝단 부분은 또 이렇게 대각선의 가운데는 6개의 잎의 연화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예 요 가운데 부분을 뺀 요 끝부분만 또 이렇게 이제 작은 벽돌로 이제 만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 지금 이 뒷부분까지 나오지 않고 요게 오히려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로 돼 있어서 이 잎도 4개에서 8엽이고 끝부분에는 이제 돌기를 이제 뭐 연밥이라고 하는데 뭐 연밥 형상에 이제 나온가 하면은 여기는 인동문에 이제 돌기를 이렇게 내고 또 특히 요 벽돌은 이 끝부분이 살짝 그 치켜 올라와 있어요. 이걸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반전 연화문 이 끝부분에 살짝 올라와 있는
단전연암은 8엽에 이렇게 이제 인동문이 이제 조각돼서 벽돌 문양 하나만 넣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아름답고, 이런 벽돌 전체가 이제 방안을 축조하는데 쌓아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요 무덤 안은 무슨 세계라는 얘기입니까? 연화세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백제 문양왕의 전축분 무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그 불교적으로 어떤 연화세계로 이렇게 이제 그 왕과 왕비를 모신다라는 의미로 이 문양에도 연화문이 다 이렇게 이제 심원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벽돌도 뒤에나 이런 데 보시면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요거는 대방, 큰 대, 중방, 요거는 이제 급할급자에다가 샀더니 급사, 뭐 이렇게 해서 중.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고 보면, 아까 일단 그 얘기는 용도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때도 4줄 가로로 누이고 한 줄 이렇게 세로로 이제 쌓고 해서 사평일수라고 그랬죠. 이 사평 부분에 들어가는 벽돌이 아까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사경문이 있는 벽돌이 이제 가운데 들어갔던 벽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인동문이 들어간 벽돌들은 요거는 주로 제일 아랫단에서부터 1, 2, 3단까지가 이제 이런 문양의 벽돌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더랍니다. 자, 이 전축분에 이 문양전도 있고, 아까 다 문양전이죠 거의. 근데 문양 없는 벽돌도 있어요. 무문전도 있고, 그다음 명문전, 글자가 새겨진 이제 그 명문 벽돌도 있고 해서 오로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은 문양 없는 바닥인데 바닥 자체도 벽돌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양왕은 자체가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문전은 요 부전, 바닥전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 때 그 문양왕은 보면은 이렇게 보주형이라고 해서 안에 그 백자 등불 놓고 하는 감실 벽감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벽감 부분의 벽돌은 다 또 역시 무문전들이고요. 그리고 그 벽감 또 아래 창을 표현한 그 9개 벽돌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부분, 그 부분 살창용 전도 무문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문전이 이제 세 부면에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명문전은 아까 말씀드린 중방, 대방, 급사가 있는데, 또는 사임진년 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벽돌도 있는데, 중방은 주로 이제 벽면, 수직 벽면 자체를 썼는데 이제 가운데 부분이다. 대방은 주로 바닥돌을 까는데 이제 쓴 거고, 급사는 천정에 이제 아치형 쌓는데 이제 돌이다 해서, 이 중방, 대방, 급사는 이 벽돌이 각각 어떤 부위에 쓰여야 될 벽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이 사용된 부면을 밝혀주는 설계상의 부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벽돌 무덤이 아니라 사전 설계에 따라서, 자, 요거 바닥돌, 벽돌, 요거 옆에 벽체돌, 요거 천장의 벽돌 해서 각각 그 부위별로 급에 맞는 이제 소요되는 벽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사전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축조된 벽돌 무덤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사임진년 작이라고 쓰인 영문의 벽돌이 나온 게 아마 요 앞에는 흔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귀화 만드는 장인을 와박사라고 그러거든요. 귀화 왔자에다가 이제 박사 써서 와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는 귀화보다는 이제 벽돌을 만들으니까 뭐 전박사, 벽돌 전자 써서 뭐 전박사인지, 아니면은 벽돌이나 귀화나 같이 이제 흙으로 긋고 이런 거라면 그냥 와박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 앞에는 와박자가 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가 그냥 벽돌 기술자가 임진년에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희 임진년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525년과 그 전으로 찾아보니까 언제가 되냐면 512년이라는 거예요. 512년. 그러면 512년이면 아직 왕이 돌아가시지도 않을 때예요. 돌아가시기 한 12, 3년 전에 이미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당장 죽을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사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 이거는 언젠가 왕이 돌아가실 때 왕릉 축조용으로 이런 그 벽돌 제작 같은 것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딱딱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지금 이 발굴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물을 통해서 이제 그 문형왕릉을 통해서 백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맛봤는데요. 일단은 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요 무덤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전체뿐이다. 아니면은 그 지석에 쓰여진 그 영동 대장군이라는 호칭이 양나라 무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내렸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헌과 유물이 이렇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서는 이제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보면은 양무제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 그 송제, 양진, 남조 그 양나라 무제가 백제의 그 문영왕에게 영동대장군의 그 호칭을 내렸다라고 분명히 삼국사기라는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저번에 우리 그 확인했죠. 돼 있는데 그냥 문헌 역사 문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문영왕은 지석에 보니까 또 백제 사마왕 문영왕 자신이 영동대장군이라고 지석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헌과 유물이 아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당시 그 어떤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선례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론 이제 민들에게까지는 문자 생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왕족과 귀족층 사이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한자 생활을 했다라는 우리들의 이제 그 문자 생활을 알려주는 유물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서체. 백제인들의 한문 서체 수준이 요 수준이었구나라는 이 그 당대 유물이기 때문에 백제인이 직접 한문 서체를 우리가 그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백제 이제 그 과학기술 누군 타출 아까 말씀드린 것 생활낭식 어떤 그 상장의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당대 1차 사료 유물과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와 같은 어떤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백제의 다양한 생활양식들을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형왕릉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오늘 공부할 우리 제주 역사 유적 부분에 대한 고정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 뒷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제 문형왕릉이라는 고분의 이렇게 발굴 그리고 나온 출토된 유물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 탐나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유적 또는 발굴 그리고 또는 유물과 관련된 게 과연 도대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말은 우리 탐나 유적의 종합고증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은 뭐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탐나국 역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세 개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라는 호칭, 용어는 언제 때 나온 것이고
원래부터 정해진 호칭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삼성열이 아니고 모흥혈이라는 호칭으로 옛 문헌에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흥혈이라는 호칭과 삼성열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주제인 칠성도 부분은 제가 2012년인가 이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탐나 그 칠성도의 어떤 그 측정 시기와 어떤 측정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어서 그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칠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건국 신화와 관련된 이제 그 모흥열 유적지는 일단 건국신화, 탐나국의 건국신화 유적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적으로도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모흥열이고 모흥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석산자에다가 세을자, 이 삼을이라는 글자를 합하면은 털모자가 됩니다. 위에 뿌리침하고 두이자 합하면 삼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세울자입니다. 그래서 삼을, 즉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을라가 즉 모가 흥, 일어나 흥기한 구멍이다 해갖고 모흥혈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 이렇게 이름 짓게 된 연유는 도대체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해설만큼은 여기 이 윗부분이 밑에 부분이 지금 잘 안 나오네요. 그 1843년에 이원조 목사가 쓴 탐나지 초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탐나지 초본이라는 책, 우리 예전에 고문원 공부할 때 교육박물관에서 2007년인가 이제 나온 탐나지 초본 얘기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탐나지 초본 이원조 목사가 쓸 때 거기에 보면 이런 해설이 이제 딱 나와요. 사물라가 이제 일어난 곳이고 사물이 곧 모, 털못자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품자 모습으로 되어 있는 곳, 구멍 세 곳이 품자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 해서 이제 모흥열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졌다라고 이제 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이 고려사가 1451년에 이제 완성된 책입니다. 1451년에 완성된 책에서 조선 초조, 조선 초 문종 1년에 완성된 책인데 그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기. 옛 고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에서 옛 기록에 따르냐 이렇게. 근데 이 옛 기록, 고기가 도대체 뭐냐, 어떤 책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고기에 이르기를 뭐 새 신이 고울라 양울라 불라 새 신인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왔다. 여기 지금 종지 용출이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부터 솟아나왔다. 종지 용출. 그래서 그 혈 구멍이 있는데 일러서 말하기를 모흥이라고 한다 해갖고 고려사에 이렇게 모흥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 대목 장남이 큰 아이가 양을 낳고 두 번째가 고을 낳고 세 번째가 부을 낳다라고 지금 고려사에는 순서가 양을 낳아 고을 낳아 부을 낳아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복지 화살을 쏘아서 땅을 이렇게 이제 가렸다. 그래서 양을 낳아가 속어 살고 있는 반을 제1도라고 하고 고을라는 2도, 부을라는 3도에 이제 거주했다. 해서 1도, 2도, 3도 뭐 오늘날 흔히 우리 1도동, 2도동, 3도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걸 놓고서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제주시 일대, 뭐 정의안 저쪽 일대, 또 대장현 일대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따가 칠성도 관련 얘기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가 나는 무리도로 바뀌는. 그렇게 그 제주도 안에서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고려사에는 이 도읍도자로 돼 있어서 이 도읍도자로 돼 있는 것과 무리도자로 돼 있는 것과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도읍도로 썼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도읍과 같은 성격으로 1도, 2도, 3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이 나중에 이제 막 삼성혈로 이렇게 격화되고 그러다 보면서 지금 무리도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고려사에 처음 기록된 이후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고 또는 신정 동국여지 승람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제 전합니다. 이 순서 그대로. 그래서 여기 세종실록은 요 고려사 만든 이래로 한 3년 뒤에 1454년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신정 동국여지 승람은 신정 빼고 이제 원래 동국여지 승람부터 이제 그 모국열에 대한 요 탐나 건치연역 건국신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동국여지 승람은 1481년이죠. 그러니까 1481년에 동국여지 승람에도 이렇게 이제 요 내용대로 이렇게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주고씨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영주지라는 이제 그 글들이 있습니다. 이 성주고씨 가전이나 영주지라는 요 글들도 탐나의 건국신화를 전하는 이제 주요 문헌 또는 사료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그 세종 때 고득종이 정의호라는 사람한테 고씨 가전을 좀 써다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고득종이가 제공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호라는 사람이 1416년에 이제 쓴 책이 성주고씨 가전인데 이 성주고씨 가전이라는 글이 어디에 수록되냐면 동문섬에 수록되어 있단 말이죠. 서가전에 동문섬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서 물론 동문서는 우리는 이제 시문학서로 보지 역사서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전제하면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논외로 쳐야 될 글이지만 그래도 탐나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얘기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영주제는 이게 작자 미상이라도 대체로 좀 비슷한 시기 때 이제 나온 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제주 고씨의 가철이나 사찰문서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 객관성이 함축된 사료로 보기에는 다분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성주고씨 가전이나 영주제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로 우리 탐나의 건국 그 신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기존의 이제 그 역사서들하고 다른 점이 첫째를 양을라가 아니라 고을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들이 아마 고득종 부탁으로 이제 작성되다 보니까 위차가 그 사물라의 위차가 둘째 고을라가 첫째 고을라로 가버리고 첫째 양을라가 둘째 양을라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사물라의 위차가 변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심지어는 성주고씨 가정까지는 이 삼공주가 이렇게 와서 이제 사물라와 혼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삼공주의 출생국이 아까 고려사라든가 뭐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람에는 다 일본국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영주제 하나에만 병남국으로 대체되어 있고 이 병남국은 오늘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문헌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냥 상상의 이제 나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삼공주의 출생국을 일본국이라고 이렇게 소개 안 하고 그냥 병남국에서 온 삼공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엄밀하게 우리가 사료의 그 근거를 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자면 일본국이라고 일단 사료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밝혀야 되는데 병남국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이 강남국이라고 돼 있는 문헌들을 살피니까 영주제에도 돼 있지만 그 1954년 제일 마지막 역사 지지서였던 담숙의 어르신들이 편찬한 증거탐나제에도 병남국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역사와 관련돼서 공부할 때는 요 영주제하고 담숙의 증거탐나제에만 병남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다 일본국으로 되어 있는데 요 두 책에서 병남국으로 고친 이유는 그 사물라의 어떤 그 배필들을 조금 신비화하려는 의도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주제는 언제 나왔어요? 아까 칠강과 작자 미상이라고 했거든요. 예, 추정은 되게 조선전기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종의 개인 그 서세문의 내용하고도 이렇게 이제 유사하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성주고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성주고시 가전하고 다르죠. 성주고시 가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감을 썼은 게 아니라 고득종이 정의호라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당시 서울에 있었던 정의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고득종으로부터 제공받은 어떤 자료를 갖고서 이제 직접 쓴 글인데 이 성주고시 가전은 동문선에도 실려 있는 책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주고시 가전은 그래도 우리 역사문헌으로 조금 뭐랄까 인용을 할 만한 이제 문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주제만큼은 지금 다분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주고시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예. 아, 따로 있어요? 예. 성주고시가? 예. 그래서 세종실록에는 고기에 이르기를 했는데 이 고기 앞에도 보시면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주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제 아무 그 의미 없이 그냥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데 이 주를 우리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뭐 제작하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어떤 고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나 어디 또 조선왕조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조선왕조실록이다 이런 데서 얘기되고 있는 삼국유사다 이런 데서 얘기되고 있는 고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제주에서 뭐 출간했거나 소장하고 있거나 제주에서 갖고 있었던 고기의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두 책에만 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 고려사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니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신정동국 내지 승남 이 후서부터 쭉 나온 뭐 우리 이원진 탐나지나 뭐 우리 탐나지에는 다 요 고려사의 고기라고 쓰여진 부분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려사 고기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건 이 고려사라는 책에 있는 요 주고기라는 표현이 아주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탐나의 고기라는 거죠. 탐나의 고기. 그래서 이 고기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제대사학과 교수로 계셨던 진양일 선생님이 예전에 2005년에 그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 이 고기는 고려 중엽의 고유라는 사람이 어떤 관직 제수를 위해서 행검 가장 형태로 중앙정부에 제출했던 조정에 제출했던 그 문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족보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고유가 자기 앞선 고씨 조상들의 내력을 기재한 가천유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 고시성은 현종 15년 이제 고모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을 이렇게 이제 칭송하기 시작했는데 고유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문서화할 때 이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요 삼신인의 개벽설화 탄생은 고유와 이제 그 고조기가 고려 중앙정부에 벼슬살이 하던 때 제출한 고시가문의 어떤 그 가장 형태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일단 요 제가 아니라 진양일 선생님이 일단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흥열과 삼성열의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지지서는 다 모흥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열이라고 이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냐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삼성사가 지금 삼성열 자체에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정조가 이제 삼성사라는 사액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삼성혈로 불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조선 후기란 얘기잖아요. 정조 삼성사 사액 하사.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 좀 나와 있지만 백호 임제 남명서성은 1577년입니다. 이게 조선 전기입니다. 외란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1577년에 남명서성에 보면 광양주야에 광양에 이제 들에 삼성지혈야 삼성혈이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진짜 들어갔지만은 삼성지혈이라는 용어가 제가 조사한 최초의 사료가 됩니다. 삼성혈 용어의 최초 사용이 남명서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최초 사용은 아니죠. 삼성지혈 갈지자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혈이라는 딱 세 글자로 호칭을 최초로 쓴 문헌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원진 탐나지부터 드디어 삼성혈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그러면 저 이원진 탐나지는 언제 나온 문헌이냐면 1654년에 나온 문헌입니다. 조선 중엽 외란 지나고 나서 효종 때 이원진 탐나지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삼성혈이라는 표제어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모흥열이었다. 고 모흥열 이렇게 삼성열이라고 딱 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삼성열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열이라고 지금 불리워지게 된 건 이원진 탐나지 때부터 삼성열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럼 그 이전엔 뭐로 불렸던 곳이냐 하면 모흥열로 불렸던 곳이다 라고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저번 시간 때 유사 사례로 우리가 오연단이라는 호칭과 귤림서원터라는 호칭과 과연 어떤 게 더 우리 제주 역사에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자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오연단이라는 호칭은 한 100여 년 사용되어져 온 호칭이라면 거기 한 300여 년 동안 귤림서원이라고 불려졌던 곳인데 제주 최초의 서원인 귤림서원터라고 불리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한 100여 년 정도 지금 불려지고 온 오연단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이 우리 제주민 사이에 어떤 좀 토론과 이런 합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탐나국의 지금 사적지 명칭에 대해서도 과연 모흥열과 삼성열이 어떤 게 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호칭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런 고민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헌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본 바 백호임제 남명서성 1577년 그리고 이원진 탐나지 1654년 이때부터야 이제 우리 삼성열로 이제 불려졌는데 이 삼성열로 불려진 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삼성열로 불려졌나 하면 그게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원진 탐나지 1654년 이후에 한 200여 년 정도 지나고 1843년에 나온 아까 그 이원조 목사의 탐나지 초본에는 표제어가 다시 모흥열로 돌아갑니다. 모흥열이라는 제목하에 사물라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또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혈이라는 호칭과 용어는 이게 당시 그 역사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합의의 바탕을 둔 호칭으로 지금 사용된 게 아니고 오히려 모흥열이라는 이제 호칭으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남사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삼혈이 모두 메워져 막혀 있다. 그리고 세 개의 돌이 속발처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돌이 놓여져 있었나 봅니다.
돌이 구멍 세 군데 딱 돌이 놓여져 있고 그 아래 구멍은 막혀져 있었고 이게 1601년의 상황이에요. 1601년에 삼성열 1601년에 남사록에 이제 이렇게 돼요. 한 30년 뒤인 그 규창 2권의 제주 북톡이라는 문헌에 보면은 1635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역시 새 구멍이 세발소처럼 자리 잡고 아까 분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막혀있지 않다고 되어 있으면서 깊이가 한 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30년 사이에 또 돌이 치워졌나 봐요. 지금 돌이 치워지고 그 다음에 구멍도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뭐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막혀있지 않고 한 척가량 한 척이면 한 1m 뭐 3m인가요? 3m 1척이 순간적으로 그 단위가 3척이 1m로 3척이 그럼 1척이면 한 30cm 뭐 33cm 뭐 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1786년에 이명준 목사가 뭐 저기 정조에게 올린 그 계문이 있어요. 목사가 이제 왕에게 올린 계문에 보면 분자 형태의 오목한 구멍이 있다. 그리고 중앙권은 깊숙하고 좌우에 두 구멍은 메워져 있다니까 또 가운데 한 구멍은 메워져 있고 또 두 구멍은 아주 깊숙하고 뭐 메워져 있고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메워질 때도 있고 뭐 돌을 놓을 때도 있고 하면서 좀 그렇게 이제 관리가 조금 제대로 잘 안 됐다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삼성열이 제대로 관리된 건 1526년에 이수종 목사 때부터 이제 삼성열이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성역화하면서 그 치장되기 시작하는데 이건 다 그 이후 시점이거든요. 그 이후 시점인데도 지금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재미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기 1837년에 한 200여 년 전에 제주 이원달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새 구멍이 좀 되게 호기심이 났나 봐요. 한번 파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발굴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당시 고세직을 비롯한 제주 유림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면서 포기를 한 사례가 있어갖고 이 뭐 오늘날도 일부 특히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떤 그 발굴 어떤 그 뭐 유혹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때도 이런 사례가 또 있고 그랬네요. 제가 과거 그 1978년에 그 제주신문에 홍순만 선생이 이제 제주의 비라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삼성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홍순만 선생이 이제 그 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계셨던 김재원 박사가 제주도에 내려오셨나 봐요. 이분을 모시고 이제 삼성열을 같이 그 안내해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김재원 박사 그 방송인 김세원 씨인가 성우 김세원 씨의 앞부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김재원 박사가 국립중앙박물관장 역임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좀 봐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그 홍순만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홍순만 선생이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다. 이 제주민 앞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넘어가니까 뭐 김재원 박사도 이제 당연하지 하면서 넘어갔다는 얘기도 그 1978년 그 글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열의 이제 그 새 구멍을 갖고서도 하여튼 조선시대나 최근에까지도 이런 어떤 그 재미난 소위 말하는 이제 발굴 시도라는 뭐 이야기들이 조금 전해져 옵니다. 자, 이 주제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솟아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종지용출이라고 사물함 탄생. 그다음 일본국 괄호해서 병풍국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만 이제는 다 아시겠죠. 일본국이라는 용어는 어떤 문헌에 근거한 용어고 병량국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떤 문헌에 근거한 거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으니까는 뭐 자기는 이 사료가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병량국이라고 인용하시고 일본국이라고 인용하시고 아무튼 일본국에서 왔다는 삼공주와의 혼인. 그 다음 활 쏘아서 살 곳을 정했다는 사시국지, 사물라의 거주지 획정 1도, 2도, 3도. 이 세 가지가 우리 탐나국 개벽 신화의 아주 중요한 이제 3대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신화라는 게 저도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다들 이제 공부하셨겠지만은 우리 한국사 공부 제일 처음에 할 때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 삼국유사에 실린 건국 신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인 신화와 그 사실로서의 역사 간에 엄연한 이제 차이는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신화를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무시해야 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당대의 사회상을 은유적으로 이제 반영한 결과가 신화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고조선 건국 신화 부분을 얘기하면 뭐 환웅, 곰, 호랑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환웅족이 천신족, 천손족,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손자, 천손족이고 그리고 웅녀로 상징되는 어떤 그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곰토템 부족의 연합. 호랑이는 환웅족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도망가고 그 마늘과 순 갖고 뭐 며칠 먹지 않으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도망가서 호랑이 토템 부족은 환웅족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웅족과 곰토템 부족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단군족이 탄생했으며 그 단군족이 세운 국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탐나국 건국 신화도 우리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같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과 해석은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지신족 계열이라는 거죠. 땅에서 이제 솟아나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천손족 계열이고 또 하나는 난생설 계열이죠. 뭐 아까 고조선이나 북부여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모수나 단군. 단군의 이제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는 환웅을 얘기하는 거겠죠. 환웅. 그 다음에 고구려 주몽이나 박혁거세, 김할지, 김수로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난생이죠. 알람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들의 건국 신화는 이렇게 천손족 계열 또는 난생성 계열이 주류를 이루는데 우리 제주 탐나국의 건국 신화는 천손족도 아니고 난생족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신족이라는 거죠. 땅에서 솟아났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를 놓고 그나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이 탐나의 토착 세력은 이 땅을 소중히 그리고 굳건히 어떤 지켜가야 되지 않냐라는 메시지가 이제 반영된 그 건국 신화라고 탐나의 건국 신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 제주 섬바닥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 누가 지키려고 이 땅을 소중히 그리고 굳건히 지켜가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고 그다음 일본국에서 왔다는 세공주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선 자체의 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세력이라는 거죠. 외부 세력의 유입이고 그들과 뭐 싸웠다 전쟁했다가 아니라 혼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평화로운 모토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나국은
애초부터 섬이라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공간 속에 한정된 공간 속에 좀 배타적 속성의 뜻을 은연중에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그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성을 지향하는 나라가 우리 탐나국이었다. 북방계 또는 뭐 토착계, 심지어는 해양계 여러 세력과 이렇게 이제 융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탐나국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게 바로 우리 탐나국의 정체성의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봤습니다. 이 세 을라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도 없고 삼을라가 왜냐하면 자기 사건 정하는 것도 힘센 사람이 좋은 거 차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화살을 쏘아서 이제 맞춘 곳이 1도 가고 2도 가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이 고을라, 양을라, 삼을라 어떤 그 세 부족 세력 간에 적절하게 합의를 이룬 기준을 세우고 그 합의를 이룬 적절한 기준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거주지를 획정해 갔다라는 사실은 우리 요 서만의 이제 원래 탄생한 그 초기 세력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이제 밑바탕에 늘 깔렸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농경과 목축의 이제 전례라는 직접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탐나국 세워가는 과정도 나이순 화살을 쏘아서 정하고 상호 간의 어떤 그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토착 세력 간에도 없고 외래 세력과도 이런 어떤 투쟁과 전쟁 없이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평화적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메시지가 함축된 게 우리 탐나국의 건국 신화가 아니냐. 척박한 토양, 현무암지대 또는 용수의 절대적 부족 이런 열악한 제조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돕고 함께 일하는 삶의 철학이 이 개벽 신화에 응축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탐나국의 건국 신화 해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거창하지만은 건국이냐 우리 탐나국의 건국이냐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신족 계열이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자라는 대목 또는 상공조화의 혼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외부 세력과 어떤 투쟁과 전쟁 없이 늘 교류와 문물을 또 섭취하고자 하는 개방성 그리고 혼인과 거주지 획정에서는 그 공동번영의 공동체 정신 함양 그래서 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그 가치를 지켜가고 후손들에게까지도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거창하게 제 나름대로의 그 탐나국의 건국 이념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좀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부터는 이제 이 삼성사와 관련된 문헌 부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혈 이 지역이 처음으로 이제 좀 속된 말로 꾸며지기 시작하는 것. 여기는 이제 성역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대로 꾸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를 지내고 취재 언제부터나 하면 1526년 중종 때 이수동 목사 때 단을 세우고 비석 지금도 삼성열 그 구멍 앞에 가면 삼성열 비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홍문 들어가는 입구에 홍산문 세우고 그리고 이제 취재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이수동 목사인데 이때는 이미 이제 유교적으로 그 의례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겠죠. 이 사당이 세워진 거는 조선 후기때 가서야 사당이 처음 생겨져요. 그 삼성사라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신인의 위패를 모셔놓고 이제 그 정식으로 사당을 이렇게 이제 그 세운 것은 유한명 목사 때입니다. 아까 이수동 목사는 사당은 세우지 않고 일종의 뭐 혈제겠죠. 그냥 그 혈 앞에 가서 그냥 제를 지내는 거라면 이제 공식적으로 건물 사당을 세우고 위패를 딱 모셔놓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그 최초로 제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건 유한명 목사 때
이게 사물라 처음에는 사물라 묘인데 요게 이제 1785년에 정조가 삼성사라는 친필로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려보내주니까 이제 삼성사로 이렇게 이제 불리게 했는데 삼성사의 원래 명칭은 삼성사가 아니라 유한명 목사가 지은 사물라 묘가 이제 저 묘가 사당 묘자입니다. 무당 묘자가 아니에요. 묘, 사물라 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당이 삼성사 요 사당이 지금 그 삼성열 옆에 세워진 데 계속 있었냐면 그게 아니고요. 이 이양상 목사 때는 가락천 동쪽으로 삼성사가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리고 외장과 소나무 지금 삼성열 안에 소나무 심어놓고 바깥에 담장 두는 것은 요거는 양세형 목사 때 1771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열의 경역을 표시하는 담장을 세운 것은 요 양세형 목사 때부터다 라고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번역한 남사록을 조금 정밀히 이렇게 이제 읽다 보니까 남사록에도 보면은 삼성혈 주위에 담을 둘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사록은 1601년이죠. 김상환이가 이제 왔을 때 그 1601년에 벌써 삼성열의 경역을 표시하는 외부 담장이 일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이렇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삼성열 구명 주위로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성역화하기 위한 담장이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양세형 목사가 씌운 지금 현재 그 바깥 삼성열 전체 바깥 담장인지는 물음표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 지금 외장이라고 표현했으면 아까 남사록에 쓰여진 삼성열의 담장은 아마 지금 그 구멍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쳐진 조그마한 또 담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다만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삼성열이 도대체 담장을 두르고 이렇게 이제 좀 그 경역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 하면 문안에는 지금 여기 양세형 목사 때부터다라고 돼 있지만은 한 70여 년 전에 170여 년 전에 1601년에 남사록에 의하면 벌써 삼성열에 돌담을 둘렀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저장 마련하다가 이 흥산대원군의 이제 그 서원 철폐 때 귤림사원만 철폐되는 게 아니라 삼성사도 철폐됩니다. 이 삼성사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을라의 위패만 모시고 제례만 지내는 곳이라면 그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조금 뒤에 1700년대 후반기에 가게 되면 정조 사역 받기 전후쯤 가게 되면은 삼성사에 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사 유생도 받아서 교육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생을 받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제주 향교하고 지금 기존의 귤림서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제주 향교의 유생과 귤림서원의 유생 외에도 삼성사에도 유생을 보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액내 유생 30명, 액외 유생 110명인가 12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정식 명부로 등재된 유생이 30명이고 정식 명부에는 없지만은 뭐 나중에 어떤 그 재산 기부든 뭘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유생이다. 이렇게 삼성사 드나들 수 있는 유생이다. 이런 액외 유생이 110명 해갖고 삼성사 유생들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물론 제주 향교는 90명입니다만은 액내 유생만 얘기하면 90명입니다만은 삼성사 유생도 최소한 30명 전후의 유생들이 이제 있었고 했던 게 이제 철폐된 거예요. 자, 이제 비석공부
공부로 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열 경내에 있는 비석이 삼성열 비, 오병대비, 삼사석비, 목사비석분들 해서 이렇게 조선시대 이전에 세워진 비가 있고요. 관련된 또 비석으로 화목일동에 이제 삼사석과 삼사석 석실과 삼사석 비가 있죠. 자, 이것들을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삼성열 입구를 지금 이렇게 홍산문 있고 삼성열 입구에 보면은 요 현판에 쓰여져 있는 한자가 건시문입니다. 건시문. 이 건은 이제 하늘 건자고 시는 비로소시 처음 시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해석하면 그냥 하늘이 처음 열린 곳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할 때 그런 뜻이고요. 저 건시라는 말은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주역 건괴에 보면 64개 중에 건괴 문헌전에 보면 건시는 미 아름다운 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그게 또 천하의 이로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역 그 건괴 문헌전에 보시면은 건시의 이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으로 이렇게 이제 열린 것이어서 참 이 제목 자체는 아주 적절하게 잘 지은 대문 현판 제목으로 붙이는데 요 옆에 보시면 낙관이 찍혀져 있어요. 여기 누가 쓴 글씨냐 요 옆에 낙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홍종시인 연농 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에는 명인 이름 도장이고 아래는 이제 호인 호 낙관이고 해서 이 이름과 호가 이제 딱 연농 홍종시 선생이 이렇게 이제 쓰신 글씨입니다. 낙관까지 찍혀서 현판에 이렇게 낙관까지 찍힌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제주에 지금 거의 없거든요. 목관화에 있는 현판들 거 다 목관화 복원할 때 우리 장호인 선생님이 제가 그 7개인가 누가 쓴 글씨다. 뭐 예를 들어 목관화 입구에 1층에 탐납 포정사는 돌아가신 김승겸 서예가께서 쓰신 글이고 그 포정사 2층에 진해루라는 현판은 역시 돌아가신 양중회 교수님이 쓰신 글씨다. 다 알아놨었는데 만경루였었죠 그때. 만경루 이 한글자를 어떤 분이 쓰신지는 몰랐다가 우리 장호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지금 누가 쓴 글씨다라는 거 비록 뭐 지금 복원을 해서 현판을 지금 달아 놓더라도 누가 쓴 글씨라는 것은 최소한 현판 뒷면이든 좀 각이든 좀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언제 이 현판을 지금 달았다라는 이 연도와 그 각 서자 글씨 글서자 서자 이런 걸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문화재 복원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표현 좀 해야 돼. 이 삼성열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막 끝내려고 했는데요. 이 좀 중요한 내용이 이후에도 조금 많이 있어갖고 다음 시간 때 삼성열과 칠성도와 아양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